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문장 105만과 편견편. 안녕하세요. 오솔길 책방 책방지기 에스더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문장 100문장을 기준으로 우리 시대의 고전과 현대의 명작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에요. 줄거리와 핵심 사상 그리고 삶에 닿는 통찰까지 손을 내밀어 집어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첫 문장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는 반드시 아내를 원한다는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자존심과 편견의 로맨스를 오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만과 편견을 직접 읽지 않아도 줄거리와 핵심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왜 200년 넘게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어떤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글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숨겨진 의도, 그리고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까지 집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오만과 편견을 한 번이라도 읽다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이제는 그 책을 다시 꺼내 읽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오만과 편견을 쉽게 읽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고귀했으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냉담한 말로 한 여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처음 본 그 사람을 단숨에 미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끝까지 오해했습니다. 자존심이 진심을 가로막았고 편견이 모든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문학사의 위대한 문장 중 하나로 꼽히는 첫 문장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는 반드시 아내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간결한 한 문장에는 19세기 영국 사회의 관습과 이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냉소가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보편적 진리를 가장한 편견과 허위의 폭로입니다. 당시 혼인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재산과 지위를 지키는 제도였고, 여성과 가족들은 유리한 결혼을 위해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은 그것을 결코 절대적 진리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과장된 선언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통된 진실일까? 아니면 일부 계층의 편견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허구일 뿐일까? 이 문장은 또한 젠더 권력을 드러냅니다. 독신 남자만 주어로 등장하고 여성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독자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의 진짜 중심에 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제인, 그리고 베넷가의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은 결국 편견과 자기기만의 신화를 해체하는 선언입니다. 문학의 위대함은 현실의 거울에 숨은 균열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곳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편견을 넘어 더 깊은 자각에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체면과 자존심이 만들어낸 오랜 허상에 맞서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계산과 두려움을 넘어선 진심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하는지를 발견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모든 오해와 편견이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만과 편견의 이야기는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롱본에서 시작됩니다. 베넷 부부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인 엘리자베스 베넷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집안에는 늘 조용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딸들이 모두 혼기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았고, 만약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과 재산은 먼 친척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결혼은 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체면을 지키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유한 젊은 신사 찰스 빅리가 근처 네더필드 저택에 새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베넷 부인도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어쩌면 5딸 중 한 명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곧 빅리는 무도회를 열어 이웃을 초대합니다.
그날 맏딸 제이는 빅리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춤을 추었고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도회장에는 빅리의 친구인 피치 윌리엄 다하시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하시는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태도는 냉담하고 무뚝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고 특히 엘리자베스를 두고 친구가 춤을 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군. 그 한마디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하시를 자존심만 높은 오만한 사람으로 여겼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교양 없는 시골 처녀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첫 만남은 앞으로 이어질 오해와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에도 빅리와 제이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빅리의 자매들과 다하시는 그 관계를 탐탁지 않게 보았습니다. 다하시는 친구가 지방소녀와 결혼하는 것은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빅리의 자매들은 제인의 가족이 가난하고 교양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다하시는 빅리를 설득해 잠시 런던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빅리가 떠난 뒤 제인은 오랫동안 소식을 기다리며 마음 아파합니다. 이 무렵 엘리자베스는 조지 위켐이라는 매력적인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위켐은 다하시 집안에서 자랐고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어느 날 위켐은 조용히 다하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원래 저는 그의 아버지 유언으로 큰 유산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다하시는 그 약속을 어기고 모든 걸 빼앗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하시에 대한 나쁜 인상을 더 굳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먼 친척인 콜린스 목사가 롱본을 찾아옵니다. 콜린스는 이 집을 상속받게 될 사람이었고 자부심이 강하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결혼을 제안합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고 불쾌했지만 담담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콜린스는 크게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바꿔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에게 청혼했고 샬럿은 현실적인 이유로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정을 본 엘리자베스는 복잡한 심정을 느낍니다. 봄이 되어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사는 콜린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다하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다하시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변화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다하시는 조용히 엘리자베스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이성과 싸워왔습니다. 당신의 처지, 가족, 신분 모든 것과요. 하지만 이제 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녀에게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깎아내린 말을 들으며 엘리자베스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친절이 하나 있다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다하시는 긴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에는 위켐의 거짓말과 자신이 빅리와 제인을 떼어놓은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오해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과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으며 자신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엘리자베스는 친척들과 함께 다하시의 저택 펜벌리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다하시는 전과 달리 한결같이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차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리디아가 위켐과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일은 가족의 명예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절망했고 자신이 사랑을 인정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하시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런던으로 가 위켐을 찾아내 결혼을 성사시키고 빚을 갚으며 베넷 가문의 명예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하시는 다시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오만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진심과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오만과 편견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비롯된 사랑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 읽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처음 펼치시면 처음 30 내지 40쪽이 꽤 낯설고 느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등장인물이 많고 대화가 길어서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미묘한 심리 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 이야기인지에만 집중하시고 점차 등장인물의 말투와 태도를 살펴보시면 서서히 관계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다하시가 처음에는 꽤 밉게 보이지만 이 책은 그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예요. 읽는 내내 나였다면 저 순간 어떻게 느꼈을까? 하고 인물들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시면 더 깊은 공감이 생깁니다. 고전 소설이 낯서신 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줄거리 요약을 가볍게 훑어보고 인물 소개를 다시 읽은 뒤 본문을 한 챕터씩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등장인물의 감정과 관계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